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10만 금융견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15일 네, 하늘같은 스승님의 은혜, 스승의 날 미국 마음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곽산준입니다. 저희는 전날 처음으로 제가 유튜브 처음으로 참 감개무량한 영상이었는데요. 우리 스승님과 함께 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네요. 자, 진짜 철학 대담이었고요.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승님 좋아하시게. 네. 자, 중요한 인생의 한 줄기를 만들어 주셨던 분이시죠. 자, 오늘 장 한마디. 인플레 고조와 금리 급등을 짓누른 중국발 호재. 네. 자, 오늘 시장을 오른 것은 엔비디아 때문입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자, 전체적인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시가총액 1위 종목이 하루에 4%나 증식했습니다. 몸을. 자, 보시죠. 구글하고 사이즈 차이가 좀 나죠. 이제 확 벌어졌습니다. 거의 다 붙었었거든요. 역전이다 이랬는데 엔비디아가 확 치고 가버렸습니다. 자, 엔비디아 가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도 엄청나게 갔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얘네들이 가니까 그동안에 좋았던 메모리, 퀄컴 뭐 이런 것들은 좀 쉬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가니까 오라클, 팔란티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같이 가는 그런 흐름. 약간 데이터 센터가 조금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었고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밑단에 있는 기업들도. 대신에 빅테크들은 전반적으로 조금 쉬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은 오른 종목이 훨씬 더 많고, 중장비 주식들이라든가 이런 주식도 많이 올랐고, 유통 주식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한국 어제 장 종료장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 마감에 잠깐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중국에 칩을 판매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었죠. 그러니까 젠슨왕이 안 가기로 해가지고 중국에 그 칩 못 파는 모양이다 했는데, 막판에 젠슨왕이 중국에 합류하게 됐죠. 중국 가는 일종의 사절단, 경제 사절단에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발 뉴스 아니고요. 중국발 뉴스 아니고 외신이니까 아마 그 유럽발 뉴스인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H200 칩을 판매할 수 있도록 어디에 중국 10개 기업 정도에 판매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허용했다라는 외신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돌아왔고요. 그걸 바탕으로 그 상당폭 크게 상승을 했는데, 중국 쪽에서는 이거를 긍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건 옛날 뉴스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우리 찔링 선생님께서는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하시더군요. 네, 아닌 것 같다. 중국 쪽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뉴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맞는지 모르겠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회사당 7만 개인가? 네, 7만 개 이렇게 파니까 그게 10개 팔아봐야 되나? 뭐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렸었긴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간을 지나서 조금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기대감 속에서 지난 7일간 엔비디아는 몸집을 20%나 키웠습니다. 아까 보시면 구글하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였는데 확 늘어났죠. 20% 몸집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간 무려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덕분에 전체 시장도 좋았습니다. 단 반도체 지수는 상대적으로 약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반도체 지수에서 나스닥이 올랐고, 나스닥에 포함된 기업들의 힘으로 또 S&P가 올랐고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은 모양새였습니다. 보시면 시초가보다 종가가 아주 높은 상황에서 끝은 났는데, 반도체는 조금 헤매는 양상을 보였어요. 메모리 업체들이 빠진 것을 통해서 조금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엔비디아가 이제 20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0일 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시장의 컨센서스, 시장의 예상 기대치가 얼마냐라는 건데요. 우리 이제 실적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표 보면 얘네가 정말 진짜 기가 막힌 실적 성장을 하거든요. 매출, 이익이 모두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멀티플이 조금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이익 성장률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멀티플은 좀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 20일 날 발표될 예상에서 매출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냐면 789억이야. 789억 달러. 자, 근데 이전 건 얼마였죠? 610억 달러예요. 자, 100억 달러 이상 늘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전분기 두 분기 연속으로 보면 467억 달러에서 570달러로 100억 달러 이상 늘었고요. 그다음 570달러에서 681억 달러로 또 100억 달러 이상 늘었습니다. 110억 달러가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략 그 정도의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딱 한 가지 조금 의문이 코어 TSMC 즉 엔비디아의 칩을 만들어주는 대만 TSMC의 공정 기술인 코워스 기술 COWOS Chip on Weight on Substrate 아니 실리콘 이게 공정 증가 속도가 지금 좀 한계가 있거든요. 얘네가 계속 늘리고는 있거든요. 열심히 늘리고는 있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늘리는 속도에. 그런데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그 시장 기대치는 거의 790억 달러쯤인데 그게 갈 수 있을 것인가가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나 봐야 되고요. 그다음 아까 주당 실적을 보시면 얘네가 주당 얼마씩 느냐면 매 분기별 0.2 또는 0.3달러씩 늡니다. 아주 대단한 분기별이에요. 이거 연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1.04달러에서 1.3달러로 거의 0.3달러 가까이 올랐고 그다음에 1.3에서 1.6으로 또 0.3달러 정도 올랐으면 이번엔 또 1.9달러 이상 할 거라고 보는 거죠. 예.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일 날 까봐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물론 이제 그 정액으로 오르는 거죠. 100억 달러씩 매출이 늘고 주당 30센트씩 오르고 뭐 약간 정액적으로 오르는 거라서 사실은 성장률은 떨어지는 거긴 하죠. 그래도 이렇게 간다는 건데 덩치가 커졌잖아요. 모수가 커졌는데 똑같이 계속 올라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건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시장 상승은 엔비디아가 끌었다. 그리고 그것을 중국에다가 H200을 판매하도록 허용됐기 때문에 이제 또 중국에서의 매출이 엄청날 것이다. 그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중국이 그것을 지난번 H100에서 시큰둥했죠. 시큰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미중 관련된 뭔가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제 오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소고기 수출 기업 500개를 다시 재허가를 해주는 뉴스가 있었죠. 자, 뭔가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 보잉 비행기를 500대 사주기로 했습니다. 보잉 비행기를 500대. 자, 지금 중국이 뭐 굳이 그걸 사주겠어요? 그러면 중국이 지금 원하는 딱 두 가지는 뭘까요? 제가 보기엔 중국이 원하는 두 가지, 미국한테 원하는 뭐 석유를 팔아달라 이런 건 아닐 테니까 그건 아니고 뭐 대두도 브라질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아니고 중국이 미국에게 원하는 딱 두 가지는 대만은 우리 거야를 인정해 달라는 것과 이거 일부러 한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자, 또 하나는 그 칩을 첨단 칩을 파는 거 그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확인은 안 됐지만은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보잉 항공기 50대가 아니고 200대입니다. 200대. 죄송해요.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보잉은 주가가 한 5% 빠졌어요. 제가 여기서 약간의 5% 빠진 거를 잘못 기억해가지고 50대. 죄송해요. 5%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이 팔 거로 생각했는데 예상만큼 그렇게 중국이 안 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칩을 팔 수 있을 거를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는 것도 뭐 틀리진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란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대개 그 원론적인 언급만 있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불허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데 두 국가가 합의했다. 그리고 시 주석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바란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돕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양측은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지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그리고 시 주석은 또한 해협의 군사화와 통행료 부과 시도에 대한 중국의 반대를 명확히 했다라고 백악관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중국은 언급이 없어요. 시간을 두면서 이거는 확인하는 과정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미중 정상회담에 우리에게 알려진 것보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뒷단이 훨씬 더 사이즈가 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봐도 그럴 것 같고요. 그 데이터 값 중에 미국의 그 지표,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요. 수입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수출 물가 지표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8.8%. 근데 수입 물가 지수가 4.4%, 수입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1.9예요. 전년 대비 4.2%. 자, 그러면 이건 뭐지? 이 인플레입니다. 인플레요. 소매 판매는 0.5%, 지난달 1.6%보다는 좀 떨어졌었고요. 소매 판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으니까 전월 대비 소매 판매는 그냥 쏘쏘한데 수입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4.2, 전월 대비 1.9% 상승. 이건 인플레이션을 확정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야기죠. 한국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한국도 수입 물가 지수 20%나 오르고 있어요. 4월 기준으로. 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1만 1000명이 나와서 뭐 이렇게 지난주에 발표됐던 것보다 조금 더 늘었습니다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채권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지금 계속 영국발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 한번 잠깐 보고 올게요. 영국 그 길트채 금리 확 올라가면서 같이 올랐다가 좀 빠지는 듯 했으나 네, 여전히 고공행진입니다. 10년물 4.48인데요. 2년물 보세요. 2년물이 4%대로 올라왔습니다. 1년물도 3.8이에요. 지금 거의 전년 2주차 4주짜리가 발행됐는데 3.6%에 발행됐어요. 4주짜리가. 그러니까 2년물이 4%라고? 와. 2년물이 4%라고? 아,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영국에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니 어제 스타머 총리에 이어서 보건부 장관이 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조금 안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노동당에서 약간 좀 좌파 성향이라고 분류되는 강성 좌파라고 합니다. 앤디 버넘 맨체스터 시장이 총리직에 나서기 위해서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입니다. 앤디 버넘이 노동당 집행위원회에 그레이터 맨체스터 메이커필드 선거구 보궐선거 출마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레이터 맨체스터 메이커필드 선거구가 원래 노동당 자리였어요. 조시 사이먼스라는 분이 원래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앤디 버넘을 위해서 그만둬 버렸어. 국회의원 자리를. 네. 국회의원 자리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왜? 내가 자리 빌 테니까 보궐되니까 보궐선거 나와가지고 당신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시고 그래서 노동당 대표로 출마하시고 노동당 대표가 되어서 새 총리가 되십시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파운드화도 약세 그 다음에 길트채는 요게 이제 오후에 발표됐기 때문에 아마 내일 반영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반영될 겁니다. 길트채 추가적인 약세가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달러 채권에서 이미 받아 먹은 거죠.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을 왜 이렇게 강경 좌파로 분류를 하고 있냐면 작년 9월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이제 막 길트채가 그때 이미 막 뛰고 있었는데 이분이 한 얘기는 우리는 채권 시장이 휘둘리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 금리 오른다고 쫄아가지고 제대로 재정도 못 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갈 길 가야 돼. 채권 시장에 좌지우지 되지 마라는 얘기인데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빚을 못 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디폴트잖아요. 그러면 금리는 더 올라요. 네. 그런데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만들었던 것을 경제사적으로 보면 영국이 예전에 다른 국가와 다르게 채권을 잘 갚았기 때문입니다. 채권을 잘 갚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기반이 된 거예요. 유동성이 있어야 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야, 그런 나라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는데
GDP 성장률 보면 그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GDP 성장률이 연간 기준으로 1%대 나와요. 지금 영국이. 네. 1% GDP 성장률 막 그래 버리니까 지금 다들 죽어가는 거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아까 소매 판매 보시면 살아 있잖아요. 소매 판매가 뭐 지난달에 1.6% 나왔고 이번 달에 0.5% 나왔으니까 소매 판매 살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K자라는 거야. K자. 위에 있는 친구들은 돈 쓰기가 괜찮아. 그냥 쉽게 얘기하면 호텔, 레스토랑은 잘 되고 소위 말하는 되게 좋은 레스토랑들은 돼요. 뭐 한 끼 식사 두 사람 먹으면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나오는 데는 되는데 맥다날드 뭐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야 지금. 예. 그리고 중산층이 어디에 밀렸냐? 중산층이 예를 들어 백화점 갔는데 중산층이 이제는 마트를 갑니다. 뭐 이런 개념이고 싸게 쟁여놓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밑단은 굉장히 어렵고 더 밑단은 신용카드 연체가 터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미국의 상황인데, 근데 윗단에서의 소비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합산해서 통계를 쳐보면 괜찮은 통계치가 나오는 게 지금 미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갈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막히면서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통화 가치에 대한 의무는 계속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데 채권 금리 3% 2%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고 결국 현실에서 채권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4.5% 수준 가까이 올라 있고 30년물은 5%를 넘었고 2년물이 4%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높은 금리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압박을 할 수 있는 거고 특별히 한 개 자산에 대해서는 압박을 크게 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 보도록 할게요. 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만 아랑곳 없이 제자리입니다. 소폭 올라서 장중에 살짝 빠졌었는데 다시 어제보다 오히려 조금 올라서 모든 석유 가격이 $100 이상에서 놀고 있고 가솔린도 여전히 3.6달러 이상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필수제인 가솔린이 저렇게 고공행진하니까 미국의 다른 그 저소득층의 소비는 저거 필수재 사느라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암호화폐법 클래리티 법안이 그 상원은행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주들과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같은 회사들도 주가가 올랐다는 소식. 그리고 앞서 잠깐 보셨습니다만 비트코인도 8만 달러를 넘어서 7만 9천 달러에서 8만 1천 달러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외환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환동향 원화는 계속해서 약세이고요. 원화 약세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엔화는 그래서 100엔당 943원. 그리고 계속 강세가는 건 위안 강세. 위안이 최고 강세입니다. 지금 6.78까지 떨어졌어요. 저거 7에서부터 지금 떨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 1년 내내 어제 중국 마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국내 디플레 상황인데 실질적인 원자재 인플레가 오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통화 가치를 절상하는 거는 나쁜 선택은 아니죠. 게다가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강세가 된다고 해도 수출 약화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없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중국의 제품 가격이 조금씩 다 오른다. 그렇게 싼 맛에 사던 중국 제품이 이제는 완전 싼 맛이 아니고 조금 싼 맛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리스크 점검 한번 해보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제일 관심 있는 회사이죠. 오픈 AI와 머스크의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 샘 얼트만의 증언까지 끝난 상황인데요. 과연 이게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인데 머스크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머스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당시 이미 테슬라의 성공 가도를 갔기 때문에 그 머스크는 미국 어떤 뭐 벤처 업계의 신화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 AI 해야 되겠다.
세르게이 브린 때문에 그때 세르게이 브린과 한번 일론 머스크가 AI 관련해서 대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지상주의를 가진 세르게이 브린에 대해서 머스크가 너무 위험하다, 정말 큰일 난다,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새로운 AI를 하고 싶던 차에 YC 출신인 샘 얼트만과 연결이 되면서 얘기를 해보니 될 것 같아서 초기 자본을 일론 머스크가 대고 오픈 AI를 창립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그렉먼, 그다음 수스케버, 그다음에 아모데이, 이런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참여한다는 소식에 오픈 AI에 합류를 합니다. 오픈 AI에 합류를 하죠. 그런데 그때 비영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안전을 위해서 시작을 한 거니까. 근데 해보니까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비영리로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돈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리법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돈을 땡겨야 되니까. 자, 그런데 미국 법안에서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그 차이가 뭐가 있냐면, 비영리법인 세금을 거의 안 내나 봐요. 비영리법인 세금을 안 내는데 영리법인은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비영리로 시작해서 세금 안 내서 기업을 다 조성을 했어. 조성해서 자리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영리법인으로 전환했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메타하고 지금 일론 머스크, 주커버그하고 머스크하고 사이 아주 안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들어온 게 메타예요. 메타는 경쟁자니까, 오픈 AI가.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긴다.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러면은 다 비영리로 시작해서 나중에 영리로 바꾼다. 그러면 세금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 AI와 머스크 간의 소송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 전환, 이 이슈가 되게 큰 이슈거든요. 어떻게 될까? 요게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또 하나,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만 지금 7천억 달러가 아니고 한 8천억 달러 되는 것 같습니다. 8천억 달러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게 이제 이 강력한 그 수요에 의해서 전력 기반, 그다음 칩 관련, 그다음에 이제 이 관련된 그 데이터 센터 예를 들어 기판 관련 구리 등등등 모든 소재들이 쇼티지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사용자의 증가 속도가 선형적이라는 소식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는 기하급수적인데 매출은 선형적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는 기업들이 자기 돈 투자를 넘어서 대출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투자를 더 하려면 대출을 더 써야 된다라는 거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좀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까지 떨어졌다라는 점은 기억하셔야 될 리스크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지만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 알고 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주의를 상기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점검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